그래서 이분은 데비드 콜먼 교수는 국가 소멸을 한다면 아마 사우스 코리아가 첫 번째 소멸되는 나라일 게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크리스티느 라갸르드 IMF 총재였어요. 2017년에 역시 이화여대 왔거든요. 그리고 8명의 학생을 비공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당시 이창용 그분이 이제 그 IMF 아시아 국장이었는데 같이 동석해서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은 집단 자살하는 사회 같다. 컬렉티브 수사이드라는 걸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분은 이제 조앤 윌리엄스 교수인데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 교수예요. 이분이 이제 연세대 김 교수께서 우리 지표를 딱 내밀니까 이분이 그 지표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한국 망했네요. 이게 지금 서양의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국내 학자들이 보는 한국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인구가 지금 80억이거든요. 대개 전망을 할 때 30억 정도는 더 늘 거랍니다. 지구가 지금도 힘들잖아요. 30억이 더 늘면 이 지구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는 느는데 한국의 인구는 어때요? 자, 여러분들 1960년에 2,500만입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땅의 인구가 가장 많을 때가 저때입니다. 이제는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2060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잡아본 이유는 아마 제가 살아있다면 98살일 거예요. 아마 저 때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잡아봤는데 여러분들 이 40년 만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나 주는 줄 아십니까? 대충 우리가 소극적으로 잡아도 922만 명이 줍니다. 자,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가 질이 안 좋아요. 여기에 1960년대는 그래도 삼각형이잖아요. 지금 다이아몬드형이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역삼각형입니다. 부양받을 노인만 많아지고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저 일을 할 사람이 없는 부분에 외국인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한국인의 그 외국인 비율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이 외국인하고 잘 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저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애가 태어난다. 지금 산부인과 의사 거의 이제 다른 걸로 바꿉니다.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성형으로 바꿨어요. 산부인과 애가 태어나야 산부인과 의사를 하죠. 두 번째로는 소아과입니다. 그죠? 소아과도 분만율도 그렇고 소아과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망조예요.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가겠죠. 문 닫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서 강연을 했는데 유치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교수님, 저도 지금 요양병원으로 개조해야 될 것 같아요. 요양병원은 됩니다. 제가 있는 경기도 고향에도 보면 옛날에는 10층에 요양병원 하나 있었는데 요양병원이 점점 내려와요. 9층, 8층, 7층. 이게 뭐냐면 한국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정말이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한번 볼까요? 2015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수가 학생이 얼마가 되냐? 74만 명이 줍니다. 여러분들 교사는 62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죠. 한번 교사가 되면 안 떠납니다. 학생 수가 74만 명이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농촌 같은 데는 폐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폐교를 못 해요. 왜냐하면 폐교를 하는 순간 그 지역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마 이 평택 근처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폐교 위기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쭉 가면 대학교 가는 애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정원을 못 채워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0년 뒤에 3분의 1 정도의 대학은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이걸 벚꽃 엔딩이라고 불러요. 벚꽃 피는 순,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이제 학교가 없어집니다. 대학이 없어져요. 대학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거기가 동해시죠. 동해시에 보면 한중대가 있었어요. 그 폐교를 2018년에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넓은 캠퍼스를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럼 그 지역이 흉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학이 하나가 죽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원룸, 전셋집 이런 데 다 죽겠죠. 음식점 다 죽겠지요. 그러면 그 시 자체가 내려앉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대학교 들어가면 얼마 후에 군에 가겠죠.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 35만 정도? 22만 정도.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15만으로 줄어듭니다. 군에 갈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화천군에 27사단이 없어졌어요. 사단을 운영을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군대 시설은 옛날에는 혐오 시설이었어요.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집값 떨어지고 개발 제한된다고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예요. 하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군민들이 나가지 말라고. 왜? 군대라도 있어야 여기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는 여기에 그 양양에 있는 8군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 관심들이. 저는 이게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 좋은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한국은 못 일어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거 한다고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왔지만 좀 부끄럽지만 서대문구 그 도서관에서 한번 했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오신 분이 한 분.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게 김호중, 임영웅 이런 사람들 콘서트 할 때예요. 15만 원, 20만 원 하고 그 돈 내가지고 콘서트는 가는데 무료 강연인데도 안 와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망해도 쌉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식 없는 민족이 미래가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해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지금 다 곳곳에서 보이잖아요. 지역 소멸지수 보세요. 지역 소멸지수가 만 20세에서 39세 여성을 65세 이상의 인구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0.2에서 0.5면 위험이고 0.2 미만이면 고위험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그래도 봐줄만 하잖아요. 그죠? 경상도 일부 지역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앞으로 47년이면은 22년 후면은 이런 지역이 다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소멸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빈집만 있는 거예요. 빈집 철거도 못해요. 곳곳에 그냥 유령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지역이 그래도 선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외국인 주민이 있는데요. 외국인 주민이 있으면 지역 소멸은 더디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평택에 지금 한 3만 명 있잖아요. 그 가족까지 하면은 4만 6천 이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지역의 소멸을 늦추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영양군은 굉장히 힘들죠. 인구 15,0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영양군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 미얀마에서 10가족, 한 가족은 4명, 그러니까 40명을 난민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양군에 있는 땅을 주고 집을 주고 여기에서 생산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도서관에서 저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하지만 뭐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클래식의 이해, 그리스 신화의 이해 뭐 그러면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들 알고 모르고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그게 있어요? 전부 허영만 들어가지고 자기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생산 연령 인구가 15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줄어듭니다. 반대로 노령 인구는 쭉 올라갑니다. 자, 이건 이미 예정된 미래예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1960년에는 이때가 뭐냐 하면은 6남매가 한 집에 6남매 태어났던 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노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애들 부양하고 노인 부양은 별로 안 해도 되죠. 지금 보세요. 여기 가면은 애는 안 태어나니까 애는 별로 부양이 안 되고 노인 부양비 이게 전부 우리 이제 부담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지하철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여기까지도 왔군요. 근데 노인들이 보면 65세면은 무료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65세 넘어도요, 경제력이 있으면 돈 내고 타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은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무료를 탈 사람들은 러시아워 때는 못 타게 해야 돼요. 만약에 러시아워 타려면 무료라도 돈 내고 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입법을 못 해요. 의원님 두 분 계시지만 그걸 손을 못 대. 왜? 노령 인구의 표가 너무 많아. 그거 했다가는 배지를 못 달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좀 죄송하지만 국가 발전에는 큰 기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표를 점점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노인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회에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는 연금으로 대충 살잖아요. 41년이 최고치고 58년이면 연금이 고갈됩니다. 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도생하라는 겁니다. 네가 네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사회는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문화 사회는 어떻게 출현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1950년대 서서히 출현해서 1990년대,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의 서양에서의 변화가 다문화 사회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교통수단이 발달인데 특히 1950년대 비행기를 탄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기존의 사람들보다도 20배에서 25배 빠르게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동하면 반드시 갖고 다니는 게 뭐냐? 문화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 사람 하나를 만난다. 그러면 하나의 문화를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아진 사회가 다문화 사회예요. 한국은 뭐냐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다문화 사회는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종교 문제도 있죠, 그죠? 교육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 문제, 그 다음에 사회 갈등 문제. 이런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민족 중심주의예요. 모든 민족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한일전 축구할 때 한국 사람은 한국을 응원하죠. 일본을 응원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에트노센트리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은 이 에트노센트리즘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히 강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1950년대부터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한 50년 동안 단일 민족을 엄청나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외국인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느낌은 외국인이 한 15% 정도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인하고 같이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한 경험은 35년 동안 일제치하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지배민족이 아니에요. 일본이 지배민족이었지. 자, 그래서 여기에 한국 사회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 1910년부터 2010년까지 100년이잖아요. 이게 경제 곡선입니다. 일제 치하에 굉장히 못 살았죠. 그 다음에 좀 살라고 하려는데 한국 전쟁이 뻥 터졌어요. 그죠? 196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필리핀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저렇게 못 살던 나라예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서울의 어디입니다. 어디일 것 같아요? 청계천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 판자촌이잖아요. 저기에 무슨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을까요? 아마 설거지 한물, 대소변 전부 저 더러운 청계천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이게 1967년이에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들 청계천 가보면 정말 다르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 60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1967년에 여기에 청계천이면 서울의 동쪽이라고 보죠. 서울의 서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구로공단이 생긴 거예요. 67년에 구로공단이 생긴 거야. 이 공단은 경공업이에요. 소위 말해서 바느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로공단에서 처음으로 수출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으로 수출한 거, 우리가 구로공단에서 만들어서 처음으로 수출한 게 가발이에요. 긴 여성들의 머리 끊어가지고 생머리를 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수출한 거예요. 그게 1967년, 지금부터 정확하게 58년 전, 정말 못 살던 나라.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게 경공업이니까 여자들이 많이 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 여자들이 어디서 왔을까? 농촌에서 온 거예요. 평택에서도 여기 기차 타고 말이죠. 저기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여자들이 떠났고 올해도 여자들이 떠났고 내년에도 여자들이 떠나간 거예요. 남자들은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선산 지키려고. 그죠? 그러면 성비 불균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농촌에는 처자들은 다 떠나가고 노총각만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제일 속 타는 사람이 시어머니잖아. 노총각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총각의 어머니가 농촌 총각 못 살겠다. 외국 처녀 수입하자. 저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게 결혼 이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결혼 이민자는 한국의 여성들이 하지 않는 일,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순천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교수님, 우리 원아 7명을 새로 모집했는데 전부 외국인 엄마를 두네요. 우리 저 애들 없으면 우리 유치원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요, 한국은 이게 이미 끝난 거예요. 예정된 미래입니다. 이미 제가 말하는 것도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 여기 시의원님 2분 계시지만은 저는 4번 의원들 만나면은 이 문제 좀 신경 써주세요. 정말이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980년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번에 남자들이 3D 업종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인 거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작년에 제가 제주도에서 강연을 할 때 어느 선장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교수님,
우리 배에서는 저만 한국인이에요. 선원은 전부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들 없으면 이제는 고기 잡으러도 못 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단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갔고 이것은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면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요. 그 일을 할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밖에는 없어요. 외국인 주민 현황 보죠. 쭉 늘어납니다. 코로나 때 살짝 줄었다가 2023년에 251만 명. 여러분들 251만 명을 다 모으면 어느 정도 되느냐? 대구 시민보다도 많습니다. 경북 도민하고 비슷해요. 그 사람들 다 모으면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90%가 에이시언이에요. 근데 아시아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무시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십시오. 22년에서 42년, 20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납니다. 이건 예정된 미래예요. 그럼 어떻게 돼? 외국인하고 잘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공무원 교육이에요. 근데 공무원 교육 가보면 참 늘 자괴감이 들어요. 부산에 있는 한 무슨 구에서 해가지고 제가 갔는데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저 강연 들으러 오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오더라고요. 근데 20명 정도는 사인하고 가요. 30명 정도 딱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주최한 그 과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구에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되니까 1,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꼴랑 30명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서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이주민의 10명 중에 7명이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대요. 요거는 그냥 살짝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차별 얘기하는데 이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차별을 말씀하셔야 돼요. 한국의 민족 중심주의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여러분들 옛날에 아마 교과서에서 저거 많이 배웠어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단일민족. 1957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50년 동안 교과서에서 단일민족이라고 가르쳐댔어요. 자, 그 다음에 1968년에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게 합니다. 뭐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국민교육헌장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이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뜻도 모르고 배운 거예요. 뜻도 모르는데 계속 외우게 하는 걸 세뇌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게 국민교육헌장이고 494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국민은 어떤 사람이냐? 나라의 발전이 나의 근본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국가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국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국민이에요. 됐나요? 근데 국가가 시켰는데 부당하잖아요. 그럴 때 대드는 사람이 누구냐? 시민이에요. 평택시에 산다고 해서 시민이 아니고 국가가 부당한 것을 할 때 대드는 것이 시민이에요. 근데 그 대드는 시민이 지구의 문제로, 지구의 문제가 지금 기후온난화, 환경 문제, 난민 문제예요. 이 3가지가 굉장히 커요. 하나 더 하면은 남반구, 북반구의 불균형 발전. 요게 이제 근데 이런 거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 세계 시민이에요.
세계 시민이 되려면 뭐가 되느냐? 시민이 돼야 돼. 시민이 되려면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국민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은 국민인데 요즘 자꾸 세계 시민이라는 용어를 막 써대면서 마치 자기들이 세계 시민이 된 것처럼 착각을 시켜요. 그 용어 사용 조심해야 돼요. 한국은 세계 시민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시민도 별로 없는데 무슨 세계 시민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그 전부 빚 좋은 개살구예요. 그런 걸 가지고 현실을 속이면 안 돼요. 그런데 저 국민이라는 단어를 우린 너무 좋아해요. 노래를 조금만 잘하면 국민 가수예요. 이미자부터 임영웅까지 웬 놈의 국민 가수가 이렇게 많은 나라. 조금 귀여우면 국민 여동생. 응? MC를 좀 보면 국민 MC. 국민. 지겨워요. 근데 그 국민이 요즘 뭘로 바뀐 줄 아세요? K로 바뀐 거야. 그래서 K-팝도 봐줄만 해.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K-팝 안에 한국적인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K-팝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판소리를 했나요? 탈춤을 췄나? 전부 서양식으로 했는데 그걸 무슨 K-팝이라고 그래? 근데 그까지는 봐줄 만한데 K-푸드, K-방역 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외국인이면 막 역겨울 것 같아. 너희들이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KKK 하냐고. 좀 정신들 차려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외국인들 건드리고 반감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10% 돼서 정말 대들면 어떡할 거예요? 기성세대인 내가 그 사람들 차별하고 배제하고 모욕 주면 그 반대급부는요 전부 우리 아들, 딸들한테 다 청구서가 날아갈 거예요. 기성세대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걸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단일 의식이 엄청 강한 거예요. 이게 강한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하고 그들을 굉장히 쉽게 나누어요. 우리는 굉장히 옳은 사람, 그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이분법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분은 이광규 교수님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2006년에 뭐라고 하셨느냐? 한국인에게는 다른 민족의 피가 몇 % 정도는 섞여 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40%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난리가 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단일 민족인데 다른 민족의 피가 40%나? 근데 요즘은 저런 소리를 해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DNA를 분석하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박종화 교수는 한국인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수만 년 동안 동아시아의 확장, 이동, 혼혈을 거쳐 진화된 혼혈민족. 우리 혼혈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좀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윤수일, 박일준, 인순이 이런 사람 생각나죠, 그죠? 그 사람들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튀기라고 불렀다고. 근데 튀기는 사람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건 동물한테 쓰는 용어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나도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막 한국인이 순수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 머릿속에나 있는 생각이에요. 그걸 현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에 철인 황제가 있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수상록을 쓴 사람이 그죠? 근데 그 수상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불행해지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자기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엉터리 같은 생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민족 차별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2018년에 이미 그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을 꼭 집어서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인종 차별 정서가 심해가는 대한민국의 이건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으려면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외국인과 이제는 같이 사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외국인들하고 우리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상호문화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문화 교육은 들어봤지만 상호문화 교육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제가 상호문화 교육의 1인자입니다. 왜 1인자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혼자예요. 혼자 하기 때문에 1인자예요. 여기에 보면 all different, all equal.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져야 돼요. 여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The reality of our societies. 우리 사회의 현실이 뭐냐? 차이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차이는 차이예요. 민족 차이, 문화 차이, 언어 차이. 근데 상호문화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Positive approach to difference. 차이를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차이가 없는 곳에는 배움이 없어요. 차이가 있는 곳에 발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죠. Educational responses to multicultural society.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교육적 해답이 상호문화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intercultural education은 a social education process. 사회 교육 과정이다. 그리고 two ways of traveling. 이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은 여러분들이 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서 아놀드 토인비 유명한 역사학자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이므로 믿으며, 지금 거의 맞잖아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 이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놀라워요.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그 가치를 가진 민족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뭐에 기대할 수 있느냐? 교육 수준이 엄청 높은 민족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마지막은 Thank you for your listening 이 정도입니다.